북 43 에르난도 대 소토의 자본의 미스터리. 자본주의는 왜 서구에서만 성공하고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가? 에르난도 대 소토. 현대 페루의 경제학자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활동했으며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맡아 경제개혁 작업에도 참여했다.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여러 번 올랐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싱크탱크인 자유민주주의 연구소 인스터투트 포 리버티 언드 디마크러시 소장이다. 2004년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권 국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로 돌아선 지 10년이 지났을 때 개발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소토는 당혹감을 나타냈다.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미국의 주가가 아찔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자본주의 모델은 부창출 역량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가난한 국가 입장에서 그것은 고통스러운 약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자유무역, 세계화, 민영화는 약속과 달리 이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선진 세계의 농객들은 기업가 정신의 부재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의 문화적 요소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페루의 떠들썩한 시장에서 자라난 데소토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의 사람보다 사업 수완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가난한 나라에도 기업가 정신은 있었고 시장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따라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의 근본 요소인 자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2000년 출간한 데소토의 자본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서의 부재인 자본주의는 왜 서구에서만 승리하고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가? 만 봐도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데소토는 가난한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특징과 종이 집게부터 원자로까지 모든 기술을 베낄 수 있어도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면 노동이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가 창출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본의 미스터리는 자본이 단순히 저축이나 화폐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산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의 개념. 데소토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빈국 국민도 저축을 한다. 실제로 개도국의 민간 저축액은 해외 원조와 외국인 투자를 합한 금액을 앞선다. 예를 들어 IT 국민은 200년 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받은 외국인 투자 총액보다 150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에는 문제가 있다. 부자 나라에서는 집 소유권이 정식 문서로 보증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농장에선 농작물을 수확하지만 땅 문서가 없다. 회사는 법인 형태가 아니며 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자산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소집단 안에서만 거래되며 대부분의 경우 대출 담보로 설정되지도 못한다. 소유권이 제대로 문서화되면 자산은 그 물리적 실체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삶을 영위한다고 데소토는 말한다. 한 예로 미국 창업가의 가장 큰 자금원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집처럼 문서화가 잘 된 자산은 소유주의 신용 이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개인을 한층 더 폭넓은 경제에 연계해준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기업의 지분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권한 덕에 체제의 일부가 된다. 데소토는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자산은 유동화나 담보화가 불가능하므로 죽은 자본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합자회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인 정크본드와 주택저당증권에 이르기까지 가치를 명시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자산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데소토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이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는 저축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저축이 공식적인 자산으로서 손쉽게 거래되고 가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법적 체제를 벗어난 세계의 자산. 데소토와 연구진은 남미의 재산 소유권 연구를 시작할 때 남미에서는 소유권 등기나 사업체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들은 페루에서 주택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6년 7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수십 곳의 관공서를 드나들며 728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농경지인 땅에 집 짓고 승인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법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개도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무허가 노점과 상점, 사무실, 공장에서 일하거나 법망 밖에 있는 버스와 택시를 운행한다. 합법적인 활동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IT에서는 도시 거주민의 68%, 농촌 거주민의 97%가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집에 산다. 이집트에서는 각기 92%, 83%다. 데소토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소유한 자산은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무허가 주택의 총가치가 합법적인 주택의 총가치를 능가한다. 주변부 경제가 아니라 주류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데소토와 연구진은 개도국과 구공산권 국가에서 도시 부동산의 85%, 농촌 부동산의 절반 정도가 죽은 자본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치 총액은 선진국의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전부의 자산 총액과 맞먹으며 제3세계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의 20배에 달한다. 언론 매체가 소개하는 가난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보면 거액의 자금이 돌아다니는 개도국의 현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런 만큼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부금, 원조, 차관을 제공받기보다는 선진국의 영향력에 힘입어 기존 자산의 소유권 공식화를 앞당기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체제의 가치. 애덤 스미스가 보기에 자본은 노동의 양이었고 고정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실현될 수 있는 자산이었다. 자본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생산성이 응축된 산물이었다. 마르크스도 자본의 추상적인 특징을 인정했다. 마르크스는 완성된 탁자는 제 기능을 하면서도 시장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된다면서 물질적인 사물은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실체와 가치의 상징물로 이중의 삶을 영위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중요한 사실, 즉 자산의 소유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다시피 했다. 부유한 나라가 자국의 부를 가장 확실하게 창출하는 기반이 합법적인 재산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데소토는 이들 나라에서는 소유권의 공식적인 특징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소유권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미국이 모든 주에서 인정받는 통합형 국가재산 시스템을 수립하기까지는 100년 정도가 걸렸다. 독일은 13세기부터 재산 등기소가 있었지만 1896년에야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갖춰졌다. 스위스는 각 주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개의 재산 등기소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세기 초반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합법적이고 국가적인 재산 시스템은 낡고 폐쇄적이며 가족과 공동체의 암묵적인 자산 소유 관행을 끝장냈고 한층 더 광범위하고 표준화된 자산 시장을 형성했다. 그 덕분에 자산의 잠재 수익률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때부터 국민의 재산권이 관습이나 현지의 규약이 아닌 법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농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농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쥐고자 투쟁했고 광부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유권과 관련된 법규가 도시마다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데소토는 어느 나라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강도, 사기꾼, 무단 점거자가 더 이상 나쁜 놈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가로 대접받는 한편 부유층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러한 시점을 넘어서면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소유물로 자본을 창출할 수 있기에 부가 좀 더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주장한다. 이웃만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소유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과 국가의 등기 문서를 통해 내 땅의 소유권을 명시할 수 있는 환경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노동의 성과가 한층 더 광범위한 국가 네트워크와 시장 안에서 인정 및 교환되며 판매되고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데소토는 기술이나 그 외의 생산 요소보다는 합법적인 재산 시스템이 현대적인 시장과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다리를 넘어서 데소토에 따르면 소유권 개념은 근본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떤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계약이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사회계약은 대부분 정부와 무관하게 진화하며 대개 위에서 강요하는 법규에 비해 현지에서 더 큰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산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리를 건너 기존의 준합법적인 규약을 탈피해 공식적인 법규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너편 사람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소유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리 만무하다. 재산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면 건축업자, 건설사, 은행,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된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등기된 주택은 청구받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전력회사가 전기를 공급해준다. 그 결과 전력회사의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세금, 징수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필요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체제에 속할 때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고 데소토는 주장한다. 세금과 정부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제가 형성된다는 통념이 허구라는 것이다. 공식적인 재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민이 스스로를 공동주권자로 여기며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법과 질서가 강화된다. 게다가 사회 불안이 사라지고 현재에 만족하는 보수주의가 자리 잡는다. 모든 선진국이 걸어온 길이다. 블록체인 등장이 의미하는 것. 개도국가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데소토가 찾은 답은 그곳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가난한 나라와 분리되어 종 모양의 항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서구권과 소수 특권층의 배만 불리는 차별적 체제이자 비밀 클럽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도입해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 공동체 밖에서 자산을 거래하지 못한 채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중사회가 형성된다면 외국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를 개방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오늘날 데소토의 주장은 블록체인 등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운영 가능하고 오류가 없는 재산권 일람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소유권 증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든다. 블록체인은 재산권이 법 적용을 받기 이전에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계약이라는 데소토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영향을 받은 데소토의 연구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간과한 채 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부유한 재산 소유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체의 효율적인 토지 사용 관행을 흐트러뜨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데소토는 10년 동안의 현장 연구를 토대로 어느 곳에서 살든 사람의 생각은 대체로 동일하다는 답을 내놓는다.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본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그러한 자본을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해줄 열쇠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데소토는 2016년 포춘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 인구 가운데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을 지니지 못한 50억 명이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지역적이고 관습적인 협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상으로 북 43 에르난도 대 소토의 자본의 미스터리였습니다.